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체 보호대 적용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체 보호대의 목적은 우선 대상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혼돈 환자라든지 어린아이의 자해의 위험이 있거나 이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특별한 치료 시에 환자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억제대를 사용하고요. 또는 의식불명 환자라든지 전신 마취에서 회복 단계에 있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려움증 환자의 피부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억제대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신체 보호대의 종류에는 재킷 보호대, 억제대라고 하죠. 진압력이 상실되는 혼돈 환자라든지 진정제 투여로 인해서 진정제 투여한 환자들이 약간 혼돈으로 인해서 자꾸 움직임이 심할 때, 침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이럴 때 보호하기 위해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킷 보호대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장갑 보호대 같은 경우는 정신이라든지 성인이나 정신이 혼미한 환자가 손으로 긁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사 바늘이라든지 삽입한 튜브를 제거하려고 한다든지, 소양증으로 인해서 긁으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장갑 보호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팔꿈치 보호대 또는 주관절 보호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술 상처나 피부 병변을 긁지 못하도록, 팔꿈치를 구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에게,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건데, 소아에게 정맥 주사 후에 이런 팔꿈치 쪽으로 조그만 보호대를, 주관절 보호대를 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구개 수술을 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팔꿈치를 구부리지 못하고 입술 구개 쪽으로 손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팔꿈치 보호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산목이나 발목 보호대인데, 침상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를 고정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입을 보호대는 영아라든지 유아가 몹시 움직여서 검사라든지 치료에 방해가 될 때 혼이불이나 목욕담요를 이용해서 보호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체 보호대도 사용 절차를 위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호대를 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환자의 과거력이 있는지, 투약력 같은 거, 약물로 인해서 이렇게 환자 상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체 기능이라든지 인지나 정신 기능을 상태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심리라든지 정서 상태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소를 확인해서 환자의 문제 행동을 파악하고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신체 보호대 사용 처방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물 처방에 기준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보통 1회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약물 처방에 준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필요시 처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돌발적인 이상 행동이라든지 자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외의적으로 처방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PR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때는 대상자나 그 다음에 보호자한테 설명이라든지 동의서 수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동의서에는 보호대의 사용 이유라든지 사용 부위는 어디인지, 보호대의 종류라든지 사용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호대를 사용할 때 지침이 있는데, 일단 보호대, 억제대는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호대는 응급 상황 시에는 쉽게 풀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매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클로브 이치라든지 고리 매듭, 정방형 매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의 두께라든지 길이를 고려해서 과도하게 그 부분이 압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보호대 사용 부위가 뼈 돌출 부위인 경우에는 패드를 대서 너무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흉부 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호흡에 지장이 주지 않도록 반드시 호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신체 보호대를 하더라도 우리 최소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그리고 체위 변경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호대 제거 또는 사용 부위를 감소를 위해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연간 1회 이상 의료진과 직원들이 이 보호대 사용에 관해서 교육이 시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연 1회 이상 보호대 사용 감소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것과 찬 것의 적용 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운물 주머니 연료법인데요. 보통 우리 열 적용을 하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라든지 우열 상태, 근육의 경련을 덜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대사 작용이나 순환을 증진시키고 환원 과정을 촉진시키고 부종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조직과 혈관 사이에 산소라든지 영양분 그리고 노폐물을 교환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 열 적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움물 주머니 같은 경우는 보통 온도가 46에서 52도 정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의 양은 부위에 따라서 적용하는 부위에 따라 발치에 적용할 때는 3분의 2 정도로 채워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0에서 30분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45분 정도 이상이 지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작용, 반발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부위에 열 적용하는 그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근육 경련을 유발하고 그리고 조직의 충혈이라든지 혈관 수축을 일으켜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더움물 주머니를 사용할 때는 사용 금지가 있습니다. 충수 돌기염 환자라든지 아니면 이염이나 복통, 치주염, 환홍지연의 경우라든지 출혈 시 피부장애라든지 개방상처나 순환이나 의식이나 감각장애 있는 환자들한테는 더움물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움물 찜질 같은 경우도 대하에 49도 정도의 온도 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적용 부위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바셀린 가스를 펴 바르고 나서 해야지 우리가 화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2, 3분마다 15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물 주머니 같은 거 냉요법은 얼음하고 물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 얼음물을 냉 적용을 할 때는 보통 체온 하강이라든지 근육 긴장도의 증가라든지 통증 완화라든지 대사 활동을 감소시키고 염증이라든지 환홍, 부종을 감소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염자라든지 그리고 출혈 시 혈관을 수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혈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얼음 주머니를 할 때도 얼음하고 물의 양을 보면은 보통 얼음도 잘게 깬 얼음하고 모나지 않도록 하고요. 약간의 물을 섞어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준비해서 적용해 주는 게 좋고 30분 정도 데워주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휴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고의 혈관 수축은 피부 온도가 15도씨 정도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혈관 확장으로 해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냉 적용의 반발 현상에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찬물 찜질 같은 경우도 얼음과 물을 해서 대하에 준비하도록 하고 수건으로 직접 부위에 대줄 수 있도록 하고요. 2, 3분마다 20분 이내에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한 시 오한을 호소하거나 그러면 중단하고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얼음 주머니 같은 것도 뭐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조직이 파괴됐다든지 빈혈 환자라든지 소화라든지 노인 환자, 개방 상처 있는 환자들은 얼음 주머니 사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것이 있냐면 얼음 목도리가 있는데 보통 얼음 칼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보통 편도설 수술의 출혈 방지와 염증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열 램프가 있는데요. 우리 열 램프 같은 경우는 보통 회음부라든지 치질 환자를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전등에 열 전등을 적용하기 전에 피부를 깨끗이 닦고 건조하게 하면 효과가 더 클 수 있고요. 그래서 열 전등은 30W를 사용할 거는 30cm 거리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60W는 45에서 60cm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고 만약에 적외선을 사용할 때는 작은 적외선일 때는 45에서 60cm 정도 거리와 큰 적외선은 60에서 75cm 70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보통 20분 정도이고 5분마다 불편감이라든지 5분마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감이나 화상이나 부작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더운 것과 찬 것의 적용 돕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체 보호대 적용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우리 모의고사 공중보건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건학 개론인데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가정 방문 중 보건간호사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가정 방문의 목적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의 상태와 가족의 상태와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할 가정을 선택한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예측한다. 가정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내어 읽어본다. 물품 청구 및 관리를 보존한다. 가정 방문 중 보건간호사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대상자를 관찰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가정 간호를 실시하고 그리고 환경위생 개선 지도를 한다든지 보건교육 등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역사회 간호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찾아야 하는 것이 가정 방문이고요. 그리고 가정 방문을 통해서 거기 가족의 상황과 적합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라든지 가정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정 방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상태와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박쥐에서 낙타를 매개로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 시에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과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치사율이 30에서 40%의 치명적인 질환은 이라고 했네요. 이거는 메르스죠. 중동호흡기 증후군이고 이것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일어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고요. 전파 경로는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아까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낙타를 매개로 해서 그 다음에 박쥐에서 낙타를 매개로 해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38도 이상의 고열이라든지 호흡곤란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치사율이 30에서 40% 정도로 약간 사스에 2003년에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에 비해서 약 9.6% 정도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결핵 반응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난 경우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1번 객단 검사, 혈청 검사, BCG 접종, 그리고 결핵 환자 등록, 엑스레이선 촬영이라고 했네요. 우리 보통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위해서는 결핵 진단을 위해서 PPD 0.1cc를 피내에 주사해서 몇 시간 정도 48에서 72시간 후에 부어오른 경결을 크기를 박아놔서 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결이 10ml 정도 이상이 되기는 양성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반응 검사 음성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핵균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이때는 엑스레이 촬영, 직접 촬영을 해야 하지만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으니까 BCG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1cc 피내 주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겠습니다. 5세 미만의 남아가 심한 설사와 점액성 농성과 농성혈변을 보았다.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가? 라고 했네요. 우리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유행성 이하선염 5세 미만은 남아 보통 이것은 정리라고 하고 어린아이와 노인에게 걸렸을 때 영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통 원인균이 이질균이나 아메바인데 세균성 이질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보통 어린이에게서 장년에게서 많고요. 그리고 증상이 갑자기
심한 복통이라든지 설사나 전신권대, 오심과 보통 하루에 많으면은 20에서 30회 정도의 설사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혈성, 농성인 변이라든지 점액성이라든지 이런 설사병 같은 걸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발열도 38에서 40도씨에 이르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는 하강하고 사지, 냉한이나 빈맥 같은 증상이 온다고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이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는 보통 유행 시에는 외식이라든지 폭음, 폭식을 금하고 전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자 접촉 후에 식전, 접촉 후라든지 식전이라든지 배변을 손을 씻고 사용한 식기는 자비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름식 같은 거 드시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대변이라든지 하수도를 완전히 소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변소라든지 하수도의 개량이라든지 정비, 파리 박멸도 한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균성 이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이 유아가 학문이 가렵다고 하며 긁어서 발적과 종창 등의 증상을 보였다면 어떤 감염병을 예상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보통 요충증이죠. 요충증. 그래서 요충증 같은 걸 보면은 보통 이것이 불결한 손을 통해서 음식물이나 불결한 손을 통해서 경구로 침입해서 소장 상부에서 부화한 뒤에 맹장 부위의 점막에서 성충이 될 때까지 발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기생하다가 45일 전후로 항문 주위에서 산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란은 보통 34에서 36도씨 온도에서 6시간 내에 유충기에 이르고, 그리고 감염 후엔 성충이 될 때까지 보통 37일에서 5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조한 곳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고요. 숙식을 같이 하는 가족에게 집단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야간에 항문 주위에서 굉장히 가렵고 소양감이 있고요. 산란을 하기 때문에 소양감이라든지 심하게 되면은 습진이라는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음경발기라든지 정액루, 백대화가 나오기도 하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경과민이라든지 불면증과 악몽, 야뇨증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충증이 되겠네요. 네. 6번을 보시겠습니다. 학교에서 정신건강 실태 조사 시 학생의 정서 행동 발달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옳은 것은 약물 남용을 예방한다. 정신질환 학생의 조기 발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발달 수준을 검사하기 위해서, 품행학습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는 목적은 정신질환 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보건에서 정신건강사업의 특징으로서 정교상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서 1차 예방을 실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많은 청소년, 소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빠른 시기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서행동 발달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을 보시겠습니다. 혈액관리법상 혈액제제로 옳지 않은 것은 전열이 있고요. 농축적혈구, 농축혈소판, 신성동결혈장, 농축혈색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5번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전열이나 농축적혈구를 전열에서 분리해서 농축적혈구를 준다든지 혈소판만 그 다음에 혈장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색소는 아니죠. 적혈구 안에 혈색소가 있는 거여서 따로 적혈구 안에서 혈색소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7문제를 가지고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같이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